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희원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희원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3차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대선 후보 등록이 마쳤습니다. 주요 정당에서는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3자 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군수 후보들 빼놓고 거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도 있습니다. 빼놓고 나머지 3자 후보가 끝까지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이한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지금 기호 4번을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보수 적통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적통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경쟁하지 않을까. 그 경쟁 구도가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볼 관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하게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주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놀라운 기적. 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직접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인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는 결국 당원들에 의해서 제지가 됐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당 지도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의 당권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의 당권에 대한 쿠데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를 국민의힘 일반 당원들이 쿠데타를 막아낸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한 것이고 그 꼭두새벽에 세상에 입당과 동시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현실화됐고 그 꼭두새벽에 난리가 났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의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정치가 개그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힘이 특히 주류 쪽에 영남 TK 쪽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길 생각 없이 그 다음 당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결코 그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반 당원들이 그걸 증명해낸 것입니다.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권을 쥐기 위한 쿠데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른바 쌍권인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후보 교체 논란에서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감싸 안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어제 의총장 분위기 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는데 평론가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가는 건가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친윤그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TK 지역의 표밭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안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친윤 쪽에 누구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원내대표를 바꾼다라고 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대통령 선거 못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 굉장히 정신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저는 당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진영은 웬만하면은 당에서 하자고 하면은 대구에선 찍어줘요,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구를 비롯한 특히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 광주가 하라는 대로 민주당이 해요.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당원들이 보아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새벽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그대로 진행되는 그것이 권영세와 권성동 두 사람에 의해 두 지도부가 밀어붙여서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인정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원들도 부결 난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된 것이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대로 가야 그나마 적통성 있는 정통성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죠. 한덕수 후보가 됐다? 선거 못 치를 뻔했어요. 차라리 이 부분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과연 이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만의 일이었느냐, 그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은 부인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를 매개로 이것을 진행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상황 정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사면복권을 해줄 거니까 이런 상황 정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TK 쪽에서 지금 대부분 국민의힘은 TK에 국회의원들이 몰려있죠. 정권을 빼앗길지언정 TK의 헤게모니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권영세, 권성동의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한덕수를 내세워서 정치를 계속적으로 상황 정치로 끌고 나가면서 특히 내란 재판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이 한덕수로 표현됐는데 이 상황에서 한독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당원들이 막아낸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새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선인데요.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혼자만 계속 지도부 의견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그 김용태 의원이라서일까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초선이고 35살이고 지금 1990년생이라고 하니까 정치적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으나 소신은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한 것과 관련돼서 김문수 대권 후보는 김 의원을 통해 많은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국민의힘을 우선 개혁하고
국민의힘의 남은 구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림에 보시는 오른쪽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예, 당을 젊고 희망차게 미래를 향해 끌고 가자라는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김용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미래의 희망이라든지 뭐 구태를 청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굉장히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이 진절이 낼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맞출 수 있는 30대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TK 내지 친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어떻게 이렇게 잘 호흡이 될 것인가. 그래서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가락동에 맨 처음 선거운동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네. 뭐 준비된 게 없었다라고. 차량도 준비를 못했고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서 이게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의 본류로서 작용해 왔었기 때문에 선거는 치를 수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않는 한 결국 TK 지역 자민련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용태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장파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과도 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젊은 그 세대,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지 천하람이라든지 김용태라든지 김재섭이라든지 젊은 30대의 의원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당을 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의 한계에 부딪혀서 뿔뿔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나갔고 당에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은 끊임없이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되는데,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디까지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시 됩니다. 준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는데 결국 사실상 고사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보면 9일천하였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허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공직사회에서 공직을 맡아서 자기 월급 안 쓰고 버카만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할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말년에 와서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대통령이 되냐, 깜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거절했거든요. 네. 당에 계속 있는 게 창피하다라는 것이죠. 창피할 수밖에 없죠. 사람 머리 달고 이 상황을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어쨌든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했습니다. 입당하자마자 그럼 탈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록이에요. 네. 대선 출마를 전으로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계속 정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새벽에 입당해서 대낮에 탈당하게 생겼네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혀 달갑지만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격렬한 논쟁과 진통의 과정이 당의 건강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끝까지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 사실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하기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의 악재죠. 네. 조경태 의원이 그만 그 입을 다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재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잘 보시면요, 한덕수가 당선되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수정이 안 된 상태 뒷부분에 이상하게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황 정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메시지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재 중에 악재죠. 중도층을 비롯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듣는 즉시 진저를 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아,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기 12.3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데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 긁어부스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 이거 지난번에 작년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되고 나서 일단 모든 매체에 나가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데 1호 당원을 출당시키고 선을 그어야 국민의힘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TK 자민련으로 형해화될 것이다. 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국힘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뽑은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자리가 위태로울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좀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반응도 좀 재밌었던 게 김문수 후보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청빈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더니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나니까 뭐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느니 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의 망언집을 좀 공개를 하면서 바로 견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방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시대착오적인 극우 인사는 맞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만 청빈한 삶은 맞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하고 가까이 삽니다. 네. 어딘지도 알고요. 그 재산을 보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다가 경쟁하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 정치이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바로 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 위해서 서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와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네. 자유통일당을 전광훈 목사랑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당 멤버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표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이상 김문수라는 이 개인이 여의도 정치 쪽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아스팔트 극우그룹이랑 같이 손잡았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끊어진 건데 그럼 결국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정광훈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죠. 이제 한국에도 극우 세력이 일정 정도 자기 지분을 여의도 정치에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광폭의 빅텐트를 만들겠다면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선을 그으면서 과연 이 빅텐트론이 여전히 유효할까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를 대놓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되게 생겼어요. 정청래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하게 생긴 게 네.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방금 저 지금 보는 이제 정청래 의원도 빅텐트는 그냥 말씀을 참 빈텐트 재밌게 치기 하십니다. 어렵다. 예. 네. 예, 정치적 감각입니다, 저게. 네.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달릴 겁니다. 혼자 완주를 할 거예요. 왜냐? 그 나이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저렇게 대통령 선거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설사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 거 뻔히 안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렇게 달릴 거예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완주를 하게 될 경우 당비 보전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 넘겨가지고 50%를 받을 네. 각오를 하면서 뛰는 것이죠. 지금 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예, 거군요. 6 내지 7%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10% 되면 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15%가 넘어야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것이 정치인 이준석한테 굉장히 유리한 자산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이준석과 김문수 사이에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있는 뭐 황교안이라든지 자유통일당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빅텐트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당연히 아이고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구만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DJ가 환생.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바로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추켜 세우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어제 전남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지연설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이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화순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DJ 얼마나 많은 오력을 받고 불안하다 했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박지원 의원의 이재명 후보의 DJ 환생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감명을 받은 부분은 정말 현실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현실적인 상인 감각. 이거를 이제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강조하면서 이거를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DJ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대중 정권 때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DJ가 꼭 환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DJ도 동학농민국 얘기 많이 했고요. 꿈꾸는 세상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일개인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견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후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서 잘 제대로 실현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두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 첫 공식 선거 장소로 광화문을 택한 이유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광화문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했던 빛의 혁명. 과거 박근혜 정권 시대 때는 촛불 시위로 상징됐지만 네. 이후에 응원봉 시위로 상징되는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그 상징적인 장소이고 그 상징적인 장소를 자기가 맨 처음 선택하게 된 출정식을 거기서 하게 된 것은 그 빛의 혁명을 그대로 이어서 한국 사회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7년 촛불 시위와 촛불 혁명은 문재인 정권을 나왔지만 한국 사회 개혁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은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응원봉 내지 기성세대의 촛불 같이 합쳐진 빛의 혁명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에게 같이 할 길을 찾아보자고 통화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는 이 외연 확장, 예상보다는 더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 선거를 치를 때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네. 소위 중도 보수 스탠스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장관이든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을 같이 네.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은 사실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조차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능력 있으면 같이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같이 손을 뻗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좀 나름 다 다르겠으나 내란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정규제, 뭐 조갑제 그런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이재명에 대한 거부 반응을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규제라든지 조갑제라든지 김진이라든지 보수 농객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국민의힘 전체가 보수 주류로부터 보수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했을 때 좌측의 날개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충실한 반면 우측의 날개는 빈약하다. 그 부분을 이런 보수 농객들이 보증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좌우의 날개를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었는데요. 네.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최근 발간된 책 이름이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어요. 좀 이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뀌죠. 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12.3 배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집에서부터 김혜경 여사 운전해가지고 훌쩍훌쩍 울면 운전해가지고 국회로 가는 이 네. 과정 여기서 호소를 한 것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와서 막아달라. 그래서 저도 막 새벽에 막 그 난리에 네네. 막 특보하고 막 여의도 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의 존재 요건은 국민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아. 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아.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재명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잘났죠. 잘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났어요. 국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무릎 탁 꿇고 고개 탁 숙이면서 국민이 하는 겁니다. 저 이재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뭐 AI 신산업 육성, 그리고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이 담겼습니다. 내란 극복,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관이라든지 이름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네. 지기현 판사라든지 지금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일컬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 덕분에 명확하게 내란 세력이 누구누구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 조희대 대법관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법부에 썩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처벌하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란 세력을 처벌하려면 보수를 혁파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보수와 진보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제일 급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내부적으로는 12.3 비상기업 사태의 후유증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양시키는 것이 이재명의 자기의 과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병행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말씀을 해주셔서 또 덧붙이자면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지만 반면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후보 되기 전에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SBS 통해서 대담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심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저희도 심했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것과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무도한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정규재 전 주필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서로 미리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법안 내면 다 거부권 내놓고 이런 상황이 정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차기 새 정부에서는 이 상황과 함께 사법개혁까지 같이 끌고 가면서 전반적인 새로운 국가 형성, 그 주도 세력이 제대로 기득권 세력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한판 승부입니다. 국민의힘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 발언, 이번 대선 후보 중 가장 젊은 후보죠.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회에서 선거 구상을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패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바람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한판 펼쳐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아무리 썩어도 준치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일부러 이렇게 도발하듯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 어디를 맨 처음 내려가? 대구를 내려갔어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죠. 네. 그러면서 보수 표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정치회장에 나서지 마라. 내가 이재명과 싸우겠다. 1대1로 싸우겠다. 일종의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믿음감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거는 좀 망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감하게 재건축해야 하고 그 시기가 왔다. 무엇을 재건축하면 보수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수의 재건축의 담지자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이준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패기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꿈이 현실화를 얼만큼 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습교체 사태로 인해서 보수 중도층 일부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계속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보수 세력의 새 대안으로 떠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준석 후보가 아직 대선 등록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명민하고 똘망똘망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공계 대통령이고 이공계 대통령 후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장점은 나이가 깡패라고 가장 젊은 게 이제 40이잖아요. 예, 이제 40살이죠. 네. 이게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제가 딱 한 가지 지적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준석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해요.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당시에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했던 칼 로브라든지 네. 딕 모리스 같은 정치 컨설턴트들이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준석이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게임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게임은 현실이 아니죠. 근데 게임을 현실처럼 가져와서 거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치 컨설턴트는 정치를 게임으로 인식하지만 후보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목숨 바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그 한마디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갔습니까?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게임처럼 생각하는 한 더 이상 발전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전체 후보들 중에 비호감도가 제1위 아니겠습니까? 이 젊고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계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이 40살이나 먹고서 지금 바꾸라고 바꿀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 쓰여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엄중함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 출국 전에 이준석 후보에게 이번 대선판을 양자 구도로 갈 테니 이재명 대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잘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이 대선판을 양자 구도로 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었던 배신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양자구도 가기 어려워요. 삼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니까요. TK를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나올 겁니다. 오히려 6%대에 머물러 있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건 배신감의 토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양자구도로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 당은 국민의힘은 한덕수 밀고 가처분 들어가고 해서 후보가 없어질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던 시점이 좀 그 후보가 정말 확정되지 않았던 네. 국힘이 좀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발언이 나왔던 것 그 같아요.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사람은 자신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단점도 많이 보였습니다만 굉장히 강점은 서민적인 친화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 노무현을 이을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기에는 이준석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높게 쳐줄 수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은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인 보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름 영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는 해줄 수 있겠네요. 정치적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노무현 정신에서 이준석 후보가 네. 어떤 점을 배우고 싶었던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노무현이 지향했던 정치,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네. 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진보의 의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언행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매치가 안 돼요. 전혀 스탠스가 다르기 스탠스가 때문에 다른데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노무현이라는 네. 걸 끌고 오는 것은 자신이 젊다, 젊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좀 드러나게 되면은 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민망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6.3 대선 대진표 확정 공식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6.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내용이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좀 더 올라갈까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재명 후보가 50%대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30%, 40%대에서 언저리 있다가 네. 50%대를 뚫어서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과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웃되지 않는 한, 소위 뭐 여러 가지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네. 뭐 저격당하거나 암살당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그대로 가게 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무난하게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네. 이변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웃되지 않는 한, 피살되거나 암살되지 않는 한 이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대를 넘어서 가는 이런 사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보수가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진보 측에서는 선거 연합을 진행했거든요. 이번엔 보수 측에서 선거 연합을 진행하는 거예요. 세력 구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형이 바뀐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31.1%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머지 6.2%의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못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6.3% 합쳐도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권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공고해진다라는 해석과 더불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게 7일부터 9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10일 이후로는 나온 게 아니지만 저 한계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같이 힘을 합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벌어졌을 경우 그걸 단일화라고 얘기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근한 가까운 예로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였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윤석열을 지지함으로써 0.73%의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앞서서 당선이 된 것이죠. 그건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제 단일화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원래 원상복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제대로 된 단일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3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준석이 중간에 꺾고 들어가겠냐? 그럴 가능성 없고 저 구도대로 그냥 가지 않겠느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죠. 박선원 의원이 그런 정보를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살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네. 지금 그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암살 이야기는 지난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네. 노상원 씨의 수첩에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국정원이라든지 나왔던 것이 블랙 요원들을 통해서 암살을 한다. 러시아제 2km 사정거리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신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내란 수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누군가
명령을 해서 그걸 진행한다? 그럼 진행한 블랙 의원 처벌 안 받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방탄복을 입고 한 3kg 된대요. 네. 방탄복을 입고 연설을 하러 다니는데 과연 그렇다고 암살을 안 될까? 좀 아니요, 걱정스럽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더니만 결국 사상 초유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 후보가 각각 첫 선거운동 장소로 광화문, 가락시장, 그리고 여수산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풀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빛의 혁명 근거지라고 하는 광화문에서 시작한 네. 것이고요. 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이미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가락시장을 선택했는데 예전에도 가락시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여수산단을 선택한 것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홍대라든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여수산단을 첫 선거운동으로 진행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이제 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랄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시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국민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권력을 인정할 때에야만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출정식, 또 가락시장 출정식, 여수산단 출정식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됐을 경우 국민들을 하늘같이 높이 바치면서 정치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과반 넘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독주 계속 이어질까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선거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이제는 들었는데 선거 시작 전에 이미 이기고 가는 것이다. 이겨놓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선거 운동 과정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읽는 선거판에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구도와 전체적인 흐름은 트렌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는 흐름으로 되어 왔어요. 물론 선거 중반에 뒤집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역전해서 역전승을 하게 된 거는 하루 남겨놓고 뒤집었거든요. 근데 이건 또한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란 말이죠. 굉장히 큰 선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큰 흐름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대선을 돌아보면 후보 간 단일화가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이준석은 끝까지 자기가 완주해야 그 다음 정치를 볼 수 있는 40대 파릇파릇한 청춘이 되는 것이고 김문수는 자기가 여기서 후보 단일화 했다가 막 떨어진다거나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친윤그룹이랑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 없이 그대로 간다.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간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